자,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는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전처리 단계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약 80%를 차지할 만큼 제일 수고가 많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데이터 결합, 결집값 처리, 이상치 처리, 자료형 변환, 데이터 분리, 데이터 변환, 스케일 조정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데이터 처리의 목적은 결국 알고리즘의 범위와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각 알고리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인 방식입니다. 자, 이 전처리를 위해서 일단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시계열의 체계적 성분 또는 시간 정보의 변수를 추출해 볼 것이고 이 추출된 변수가 y에 도움이 될지 간략히 확인해 보고 데이터 분리를 해보고 이를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계열 변수를 추출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시계열 변수들은 추세, 계절성, 주기와 같은 체계적 성분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지형값, 시간 정보 등도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빈도 설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추세, 사이클, 시즈널을 포함한 불규칙 성분이 포함돼서 계절성을 담은 시계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생성될 수가 있죠. 자, 일단 우리의 데이터가 어떠한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각 데이터의 컬럼 타입을 확인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이라고 해주면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크기, 가로가 몇 개인지 세로가 몇 개인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ndim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1차원 데이터인지 2차원 데이터인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보통 2차원 데이터겠죠? 그걸 출력해주고 df head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의 상위 5개를 출력해주고 테일이라고 하면 df의 하위 5개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기초 통계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include all 파라미터를 통해서 보통 기본 describe는 숫자만 출력해 주는데 문자도 함께 기초 통계를 출력 그리고 결과를 트랜스포즈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 함수를 호출하면 이렇게 각 컬럼의 이름, 개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형태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 있고 나머지 숫자라고 확인해주고 있네요. 실제 DF를 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트 타임, 시간 정보가 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숫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 정보가 문자라고 인식되는 경우 우리 눈에는 이게 시간 정보인데 컴퓨터는 절대로 시간 정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2011 다시 01 01 0 땡땡 00이지 11년 1월 1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데이트 타입의 형식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판다스에서 to date type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date time이라는 시리즈를 넣어주면은 그 값이 date time 형식으로 바뀌어서 다시 원래 자리에 저장시켜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이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컬럼 이름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만 아래 셀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첫 번째 컬럼은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줄에 제가 똑같은 걸 써놨는데 이거를 다른 활용을 위해서 일단 데이트 타임을
날짜 형식으로 바꾸는데 첫 글자를 대문자 데이트 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로 일단 하나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인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총 12개의 컬럼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추가한 13개의 컬럼이 되고 small date time 그리고 large date time 그리고 실제 D 타입을 보시면 둘 다 오브젝트가 아니죠. 데이트 타임이라고 드디어 날짜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인덱스를 먼저 확인해 보면 지금 제가 왜 인덱스를 확인하냐면 이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렇게 흘러가죠. 제가 왜 새로운 컬럼 하나 더 만들었냐면 이 인덱스를 날짜 정보로 아예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0부터 17379개 스텝 1단계 인덱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데이터 타입은 int,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만든 변수 large date time을 인덱스로 바꾸기 위해선 setIndex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setIndex라고 하고 어떤 컬럼을 인덱스로 할래 넣어주면 아래와 같이 분명히 13개의 변수였는데 large date time이 이렇게 인덱스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는 값이 바뀌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set index에서 우리가 input true라는 파라미터를 반영을 해줘야지만 실제 값이 바뀌고 현재 상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추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가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의 d타입이 int 정수 형태면 large date 타입이란 컬럼을 인덱스로 바꿔주는데 input true 파라미터를 통해서 실제 df의 값을 바꾸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물론 위의 출력과 똑같죠? 똑같긴 한데 중요한 건 위에 실행하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값은 input true 파라미터가 없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걸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인덱스를 원래 다시 정수로 복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reset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eset 인덱스. 그래서 원래 인덱스로 복구를 시켜줍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include all 문자 포함해서 다시 한번 12개의 변수 확인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데이터 타임은 문자 형태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is null 함수를 쓰면 실제 이 내부 샘플 값들 중에서 결측치가 있으면 n, a, n으로 바꿔줍니다. 그 n의 값을 is null 함수를 통해서 true, false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각 컬럼 변수별로 sum을 출력해보면 각 컬럼마다 nan이 true로 바뀌어 있는 것을 true는 1이죠. 그래서 결측치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시계열 변수 추출을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고 데이터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단계는 우리가 인덱스를 시간 정보로 반영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눈엔 이 데이터가 시간 정보가 어떤 정보죠? 0시, 1시, 2시 hourly 데이터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눈에만 그렇지 실제로 컴퓨터는 이것을 시간 정보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빈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빈도 설정이 되면 실제 빠져있는 시간 정보도 확인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정보를, 시간 주기를, 그 빈도를 변경할 때에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빈도 설정원이라는 옵션을 지원해주고 있고, 혹시 결측값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채우되는지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인덱스로 반영을 한 시간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점을 찍고 인덱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인덱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쵸? 분명히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죠. d타입은 데이터 타임이다 라고 들어가 있고, 이름도 데이트 타임 컬럼을 가지고 왔다, 랭스도 17379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빈도를 모르겠다고 프리퀀시는 none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시간 정보가 어떤 시간 단위인지 빈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에 as frequency, 어떤 빈도로서 바꿀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라고 넣어주면은 hourly data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래그 시킨 이것만 실행을 하면 프리퀀시가 설정이 되고, 그 설정된 결과를 다시 한번 인덱스 호출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랭스가 17,544개입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프리퀀시 hourly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었죠?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리퀀시가 없어. 프리퀀시를 시간으로, 달력값으로, 시간 정보로 반영을 했어. 그랬더니 원래 17,379개인데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의 로우의 개수가 약 한 150개 정도죠. 150개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즉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1시, 2시, 3시, 4시, 5시 뭐 다 있는 것 같네 싶잖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너 생각이고 내가 모든 시간축을 시간 단위로 다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150개 정도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없는 자리에는 내가 결측치인 NaN으로 채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프리퀀시를 설정된 상태에서 이즈널 썸을 확인해 보면 실제 현실 시간 공간에서 존재했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은 시간값에 대해 결축치로 채우다 보니까 원래 결축치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프리퀀시 설정해 주는 순간 비어있는 시간축을 찾아줍니다. 165개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에 빈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퀀시가 이즈널 썸에서 이 썸 값이 0보다 큰 그거에 해당되는 로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로우.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총 165개의 로우가 있고 이런 거예요. 1월 2일에 5시가 없대요. 1월 3일에 2시, 3시 없습니다. 1월 4일 3시 없습니다. 11월 8일 3시 없고요. 11월 29일 3시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시간 추계 정보를 결축치로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즈널 썸의 값이 0보다 큰 로우를 한번 출력해 보았더니 이렇게 진짜로 165개 시간축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시간축을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해보면 제가 as frequency를 day, week, hourly 여러 가지로 바꿔보았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제가 이걸 일단 주석 처리하고 as frequency day라고 하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로 바뀌어 있죠? 날짜값. 그렇죠? 이렇게 시간 정보의 빈도를 바꾸면 정말 쉽게 나는 시간 데이터를 일별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로우 수는 줄어들긴 하죠. 또한 위클리 볼까요? 주별 데이터 바뀌었죠? 2일, 9일, 16일. 우리 데이터 아월리 다시 오리지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저널 썸 기준에서 헤드 100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부 정보에서 NAN 채워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간 정보의 빈도를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시간 정보 빈도를 결정하고 NA 값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as frequency 시간으로 할 건데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결측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forward fill 방식이라 한다면 앞에 있는 값 사용해서 뒤에 값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합당할까요? 아니면 backward fill이 합당할까요? 당연히 앞이 합당합니다. 왜냐면 2시 다음에 3시가 오지 4시 걸 3시로 끌어당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또 데이터가 이게 지금 오름 차선 되어 있는데 내림 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반드시 고려하셔서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hourly로 설정을 해주고 결측치가 있으면 forward fill 채워서 저장 그런 다음에 이저널 sum 하면 이렇게 결측치까지 모두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도 설정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추세를 추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절성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계절성은 라벨링 코드로 반영할지 아니면 원하는 코드로 반영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기가 있으면 주기도 별도로 추출해야 되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시계열 분해를 통해서 쉽게 추세, 계절성을 추출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볼 거고요. 갑번모형, 승번모형 모두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 y 종속 변수의 시간 패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추세를 뽑아야 되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속 변수의 특성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의 후보인 count, restored, casual 3개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롯 함수를 통해서 나는 선 그림을 그릴 겁니다. 캔버스는 가로가 20, 세로가 6, 라인의 두께는 3, 폰트 사이즈, 글자는 20. 그런데 이걸 다 출력하지 말고 x는 12년 1월부터 6월까지만 출력해주세요. y도 0에서 1000 사이로만 정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틀, x라벨, 인덱스, y라벨, 디맨드, plt 쇼로 그림을 그리면 아래와 같이 y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그려봤는데 눈으로 봐도 전체 파란색은 주황색과 녹색의 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로직으로 이렇게 count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계열 분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텝 모델즈에 타임 시리즈 어널라시스 라는 모듈이 있고 이 하위에 seasonal decompose 계절성 분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속 변수 시리즈를 넣어주고 플러스를 하면 아래가 출력이 됩니다. 뭐 같은 겁니다. 2개 출력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전체 y값 여기에서의 추세 그런 다음에 계절성 그리고 나머지 잔차인 겁니다. 즉 y에서 추세와 계절성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보면 자, 자전거 수요는 0에서 1000대 정도가 되는데 추세로 인한 수요가
약 한 300개 정도, 그리고 계절성에 대해서는 약 마이너스 250에서 플러스 250. 한마디로 계절이 안 좋을 때는 급감하다가 계절이 좋으면 증가하고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합하면 얼추 1000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계열 분해를 파이썬에서 굉장히 쉽게 진행해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어떤 모델을 가정하고 있냐면 Y에 대해서 모델을 애디티브 방식으로 가정하여 출력합니다. 즉, 전체 수요는 트렌드, 시즈널, 나머지의 하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더하기 말고 곱하기를 가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이 모델 부분을 애디티브가 아니라 멀티플리케이티브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전체 수요는 트렌드, 시즈널, 잔차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실제 파이썬으로 출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되죠? 뭘 결정할까요? 둘 중에 뭐가 맞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앞에서 애디티브 모델을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렌드 300명, 시즈널 200명, 잔차 200명. 자, 멀티플리케이티브를 보면 전체 수요 1000 중에서 트렌드는 300으로 동일한데 계절성은 0에서 2.5대입니다. 잔차는 0에서 25대.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맞을까요? 제가 무슨 자전거 수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전거가 계절이 눈가 오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타기 어렵죠. 그만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계절성에 따른 수요가 2.5대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000대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저는 현 문제에서는 멀티플리케이티보다는 애디티브가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애디티브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해한 걸 리절트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리절트에는 메서드를 찍고 트렌드라고 하면 바로 위에서 보셨던 이 트렌드 데이터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즈널이라고 메서드를 찍고 호출하면 바로 계절성이 이 데이터가 변수로 뿅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은 시계열 분해 후에 그 결과인 트렌드와 시즈널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 트렌드가 뭐 이렇게 NAN이 많아 싶죠? 되게 많습니다. NAN이 결주치가. 이게 왜냐면 자, 제가 지금 크게 그려서 그런데 이 계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계절성이 나오지 않아요. 트렌드가. 죄송해요. 추출된 트렌드라는 게 그냥 데이터 하나 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당연히 추세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값 일부는 추세가 나오지가 않고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추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 단계는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에 일부, 뒤에 일부가 결측치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열 분해에 있는 트렌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한 후에 결측치를 채우는 fill NA 함수를 써서 backward fill, forward fill 두 가지 다 씁니다. forward fill을 통해서는 뒤에 값이 채워지겠죠. 앞에 있는 걸로 뒤에. 그리고 backward fill은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NAN이 채워질 겁니다. 인플레 추론을 통해서 반영하고 이걸 Y 트렌드라는 변수로 저장합니다.
한 후에 컬럼명을 count trend라고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쉽게 우리는 트렌드를 추출할 수 있는 그 변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계절성 역시 데이터 프레임, 결축치 채우기, 컬럼명 바꾸기, 이렇게 쉽게 계절성 변수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출한 데이터 어떻게 해야 되죠? 추출한 추세와 계절성을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붙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셀을 여러 번 실행하면은 계속 붙을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컬럼 이름에 카워 트렌드 또는 시즌이 없을 경우에만 실행하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붙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원래 12개의 컬럼이었죠? 근데 14개가 됩니다. 끝에 count trend, count seasonal 변수가 붙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이뿐 아니라 다음으로 저희가 이론에서 배운 건 아닌데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 또는 차분과 같은 데이터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주별 평균, 21선, 31선, 41선. 즉 과거 20일의 평균, 30일의 평균, 40일의 평균, 이런 것들을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이걸 파이썬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 이걸 마찬가지로 변수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y 값에서 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링 함수를 통해서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윈도우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개의 윈도우를 잡겠다라는 뜻이고 그 잡은 값들을 평균을 취해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 주겠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롤링 24개가 평균되어서 플롯이 그려진 겁니다. 이 24개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시간 데이터죠. 즉 24개 잡는다는 것은 일별 평균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평균값을 계산한 거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롤링 윈도우 24개 민까지 한 거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추출해 낸 겁니다. 즉 시간 정보가 아니라 하루 윈도우를 잡았을 때 24개의 포인트 잡았을 때 평균값 훨씬 스무스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난 확실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제가 Y 데이터, 그쵸? 시간 데이터, 이걸 24개의 평균, 일별 데이터죠. 그런데 윈도우를 24 곱하기 7로 했어요. 즉 시간 데이터를 24개, 그 7개, 즉 주별 데이터죠. 주별 평균입니다. 이렇게 3개의 값을 붙인 다음에 플러스 통해 시각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원래 오리지널 시간 데이터, 그리고 주황색은 그 다음에 일별 데이터, 그 다음 녹색은 주별 데이터입니다. 훨씬 스무스해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훨씬 우리는 쉽게 무빙 윈도우 방식의 에버리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별도의 변수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롤링 윈도우의 평균 값을 저는 y count day라고 하고 혹시 결치가 있을까 싶어서 forward fill, backward fill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count day라고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주별 데이터 만들고 결치치 채우고 변수면 생성. 그런 다음에 count day, count week라는 게 데이터 프레임에 없으면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count day랑 count week 두 개의 변수가 새롭게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롤링 윈도우까지 받고 이번엔 차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의 값은 16, 40, 32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차분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y 값에 diff라는 함수를 쓰면 바로 끝납니다. difference라는 뜻입니다. difference.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보면 자, 처음에 차분 16은 앞에서 뺄 게 없죠. 그래서 NN이 되어 있고 40에서 16을 빼면 24, 32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8, 13에서 31을 빼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차분값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변화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가격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 차분을 하면 일별 수익률이 되겠죠. 또는 시간별 수익률. 어제 값을 오늘 값 뺐다. 내가 손실을 받는지 이익 받는지.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되겠죠. 그만큼의 수익률처럼 표현하는 게 차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분도 똑같이 시각화를 하면 아래와 같이 상승하는 수요가 아니라 얼마만큼 증가했다 감소하는지 그 트렌드를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날씨에 따라서 수요가 늘었다가 작아지는 것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차분도 별도의 변수 ydif로 저장, 결측치 채우고 컬럼명 변경 그런 다음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diff까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자, 추출된 변수의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의 변수는 많이 늘었죠. 우리가 만든 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붙었습니다. 통계량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측값도 여전히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연값을 생성하고 시간 변수를 추려 보겠습니다. 지연값은 원래 값을 특정 시점 간격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변수를 만드는 것, 그 시간 정보는 이 정보가 담고 있는 요일값, 주별값, 일값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첫째로 시간 변수부터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변수 추출을 위해서는 시간 정보 핸들링을 위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가 date time이란 컬럼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실행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 변수죠. 이 값을 핸들링하면 사용할 건데 여기에서 메소드를 찍고 dt date time의 약자인 dt를 써주면 이 뒤에 붙는 함수를 통해서 시간 정보를 핸들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시간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date time에서 year라고 해주면 바로 연도만 출력됩니다. day or week, 요일 정보가 추출됩니다. 월화 수목 금 토일 맞춰서 0부터 숫자가 출발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 데이터 그리고 저는 이를 응용해서 쿼터도 가능합니다. 분기 데이터 이 두 개를 추출해서 별도의 이어와 쿼터 값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추가적인 변수를 다시 한번 생성합니다. 바로 분기 데이터인데 이 쿼터는 여기 보시면 1, 2, 3, 4로 들어가 있죠, 값이. 근데 연도가 2011년, 12년, 2년치입니다. 2년치.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자전거 수요에 대해서 각 분기별 수요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쿼터 2를 만드는 이유는 이 쿼터가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 6, 7, 8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변수를 넣어줘서 수요를 예측한다면 실제로는 쿼터가 증가할 때마다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 쿼터 방식에서는 1, 2, 3, 4기 때문에 2011년이든 12년이든 상관없이 분기별로 수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1, 2, 3, 4, 5, 6, 7, 8로 한다면 연도를 반영해서 분기가 달라질 때마다 얼마나 평균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저는 쿼터 버전 2를 만드는데 기존 값에서 연도가 1년 증가하면 4를 곱해서 저 이렇게 이어에다가 2011년, 12년인데 11년을 빼서 다 0인 케이스, 1인 케이스 바꿔서 4를 곱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기존의 쿼터는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쿼터 버전 2는 1부터 8까지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다 가능합니다. month, 일, 시간, day or week 다 반영해서 이렇게 추가해 놓았습니다.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추출 변수 특징 확인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전체 변수가 총 24개로 바뀌었죠? 우리가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지연 값입니다. 지연 값. 혹시 헷갈리실까봐 저만 올라가면 지연 값. 원래의 값을 슬쩍슬쩍 미루는 거죠. 원하는 스텝만큼. 그쵸? 이것도 파이썬에선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자, y 값에서 shi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난 이동할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2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2 말고 제가 확인차 1을 먼저 할게요.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의 값이 내려갔죠. 2로 바꾸면 2칸 내려갑니다.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지연시킬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1 올라가겠죠? -2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미래값을 과거로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과거의 값을 미래에 뿌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축의 흐름을 잘 보시고 실제 어느 방향으로 지연값 생성할지를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지연값 생성한 다음에 저희는 2개만 쓸게요. 위 예제 이론사항 내용처럼 Shift 1, Shift 2 두 개에 대해서 leg1, leg2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원래 y값이 밀려있죠. 이렇게 밀려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describe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달라질 건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값에서 앞에 NaN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제거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가장 쉬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ackward fill, forward fill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케이스에서는 저는 0으로 썼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주의해서 backward fill을 써야 될지 forward를 써야 될지 뭐 다 가능합니다. 0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backward fill로 했네요. 그렇죠? backward fill 방식으로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이 값은 과거 값입니다. 그래서 NA에는 과거 값으로 채운 거예요. 채운 다음에 실행하면 결치가 사라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더미로 만들 것 중에 후보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쿼터가 있었어요. 애초에 쿼터 버전 2는 분기가 달라지면서 얼마나 수요가 증가하는지 볼 수 있게 증가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쿼터는 연도와 상관없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 분기마다의 평균 수요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을 넣어주기 위해서
판다스에 getDummy 함수를 써서 저는 더미 베리어블로 만들 겁니다. 원하드 인코딩과 같이. 그래서 더미 변수에서 이렇게 쿼터를 실행해주면은 저만 한번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getDummy를 통해서 쿼터 값이 1, 2, 3, 4죠. 이 값이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지고 각 숫자에 맞게 1, 0 원핫 인코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명을 프리픽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4개의 변수까지는 필요 없죠.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뺄 수도 있습니다. 드랍 퍼스트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더미 값을 기존에 있는 값 df와 함께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더미 변수 만들어진 걸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더미로 만든 다음에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이 더미 값은 오리지널 쿼터 값과는 중복입니다. 따라서 생성하실 때 조심하셔야 하실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쿼터를 더미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복이니까 원래 쿼터는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쿼터 변수가 있다면 지워주는 것까지 함께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럼 데이터에서 쿼터가 사라진 것까지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에 대한 시계열의 변수를 만들어 보고 빈도 설정하고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함수로 코드 서머리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non-feature-engine이라는 함수는 애초에 우리가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데이트 타임 형태로 변경했죠. 그것을 non-feature-engineering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단 인덱스를 시간용으로 바꿔주는 것만 한 겁니다. 프리퀀시를 hourly로 설정해주는 것까지. 그런 다음에 날짜 인식, 빈도 설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 다 포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계열 분해, 트렌드 계절성, 그리고 일별 평균, 주별 평균, 차분, 그렇죠? 시간 정보 등등 많이 있죠. 더미 변수까지 이렇게 함수로 생성해 놓았고, 이 함수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시킨 다음에 바로 그러면 우리의 코드는 매우 심플해집니다. 데이터 로딩, 데이터 불러오고 리드 CSV로 불러왔죠. 우리의 전처리는 만약에 시간 인덱스만 설정하고 싶다, 그럼 non-feature-engineering 통해서 df를 넣으면 출력되고, 나는 앞에서 했던 모든 시계열 변수 추출 다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feature-engineering 함수만 쓰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결과 비교해 보시면 원래 데이터에서 데이터 타임을 시간 인덱스로 설정하는 것까지만 12개의 컬럼으로 나오는 것과 달리 feature engineering은 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시간 변수를 포함한 시계열 feature engineering 결과를 포함해서 28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에서 체계적인 성분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고 이걸 원래 데이터로 결합해서 전처를 해 보았습니다.